서울의 부촌 평창동.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백백 가문의 저택은 현대적인 요새와도 같았다. 높은 회색 석벽과 정교하게 조각된 철문은 외부 세계와의 완벽한 단절과 냉정한 권력을 상징했다. 그 요새 안에는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소녀 신하연이 있었다. 하연은 백가문의 영예도 정식 하녀도 아니었다. 평생을 백가문에 충성하다. 돌아가신 수석 집사의 고아딸 동정심의 형태로 거두어진 존재였다. 백가문의 새아들에게 하연은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여동생과 하녀 사이의 어딘가, 하지만 결코 동등할 수 없는 존재. 그녀는 화려하지만 고독한 저택 안에서 조용히 자라났다. 그녀의 유일한 위안은 정원 구석의 낡은 창고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 흙에 영혼을 불어넣어 순수한 아름다움을 지닌 도자기를 빚는 일에 몰두했다. 하지만 그녀 삶의 위태로운 균형은 저택의 새로운 안주인의 등장으로 곧 깨질 운명이었다.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창밖은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 흐렸다. 저택의 응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백 회장이 새로 맞이한 부인과 그녀의 딸 한채리가 이 집에 들어온 지 한 달. 집안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신하연은 갓 내린 커피를 쟁반에 받쳐들고 조용히 응접실로 들어섰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소리가 없었다. 이 집에서 살아남는 법은 스스로를 지우는 것이었다. 하연이 왔구나. 커피 이리 주렴. 새로운 안주인 윤 여사가 상냥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녀의 옆에는 동갑내기 의붓 여동생이 된 한채리가 앉아 있었다. 체리는 레이스가 달린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마치 원래부터 이 집의 공주였던 것처럼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있었다. 그녀는 하연을 훑어보며 입꼬리만 살짝 올려 비웃었다. 백가문의 세 아들도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첫째 백진우는 그룹의 후계자답게 냉철하고 계산적인 눈으로 서류를 보고 있었다. 예술가 기질의 둘째 백도현은 창밖을 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고, 바람둥이 막내 백시환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하연은 묵묵히 각자의 앞에 커피를 내려놓았다. 그녀가 백도현의 앞에 커피를 놓을 때였다. 여모, 한채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하연의 팔을 스쳤다. 균형을 잃은 하연의 손에서 쟁반이 기울었고 뜨거운 커피가 백도현의 바지에 쏟아졌다. 악뜨거. 도연이 자리에서 벌떡 뛰어올랐다.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하연에게로 쏠렸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미안해요 도연 오빠. 제가 일어나다가 그만. 체리가 금방이라도 울 듯한 표정으로 말하며 교묘하게 덧붙였다. 그런데 하연 씨가 너무 제 가까이에 서 있어서 제가 미처 피하지 못했어요. 그 말에 막내 시환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신하연, 너 일부러 그랬지? 우리 체리한테 무슨 불만이라도 있는 거야.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쟨 항상 저래. 음침하게 불만만 가득 차서는. 시환은 체리를 감싸며 하연을 노려보았다. 첫째 진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했다. 시끄럽다. 백도연 올라가서 옷 갈아입어. 신하연 넌 가서 바닥이나 닦아. 집안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다. 하연은 그저 이 집의 문제를 일으키는 골칫거리일 뿐이었다. 하연은 입술을 깨물며 엎드려 바닥을 닦았다. 아무도 그녀가 괜찮은지 묻지 않았다. 뜨거운 커피에 데었을지도 모르는 그녀의 손은 누구의 관심사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이 집안의 풍경을 해치지 않아야 하는 그림자일 뿐이었다. 진정한 비극은 며칠 뒤에 일어났다. 그날은 백 회장의 생신 파티 준비로 집안이 분주했다. 하연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조선 백자 다랑아리가 놓인 장식장을 닦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었다. 도자기를 사랑하는 둘째 도현이 목숨처럼 아끼는 물건이자 백가문의 역사를 상징하는 보물이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항아리를 닦고 있을 때 한채리가 다가왔다. 와, 정말 예쁘다. 이게 그 유명한 다랑아리구나. 한번 만져봐도 돼. 안 됩니다, 아가씨. 귀한 거라. 하연이 만류하려던 순간이었다.
체리는 하연의 말을 무시하고 손을 뻗었다. 그리고 마치 발을 헛디딘 것처럼 장식장 쪽으로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와장창. 귀를 찢는 파열음과 함께 백자 달 항아리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응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바닥에 흩어진 하얀 사기 조각과 그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한채리, 그리고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신하연.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냐. 윤 여사가 비명을 질렀다. 제가 보려고 했는데 하연 씨가 갑자기 절 밀었어요. 체리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다. 완벽한 피해자의 모습이었다. 뭐라고? 이번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둘째 도현이었다. 그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달 항아리가 깨진 것에 이성을 잃었다. 그는 하연에게 달려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다. 내 짓이지, 네가 깼지. 체리가 이 집에 온 게 그렇게 싫었어. 그래서 이런 짓까지 하는 거야.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아니에요. 저는 안 그랬어요. 아가씨가 혼자... 시끄러워. 내 말을 누가 믿어. 감히 우리 집 보물에 손을 대. 막내 시완도 가세했다. 이 집에서 네가 기생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판에 감히 분수를 모르고 이런 짓을 벌여. 하연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세 형제의 분노와 윤 여사의 날카로운 비난, 그리고 한채리의 교활한 눈물이 한데 엉켜 그녀를 거대한 파도처럼 덮쳤다. 마지막 결정타를 날린 것은 첫째 진우였다. 그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선언했다. 그동안 아버지가 남기신 정을 생각해서 널 거두었지만 더는 안 되겠다. 넌 이 집안의 암적인 존재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네, 도련님. 하연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고였다. 갈 곳이 없는 그녀에게 나가라는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당장. 짐 챙길 것도 없어. 몸만 나가. 그때 창밖에서 천둥이 치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연은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제발요. 제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냉정했다. 하인들이 달려와 하연의 팔을 붙잡고 그녀를 현관 밖으로 끌어냈다. 그녀의 애원은 빗소리에 묻혀버렸다. 쾅! 육중한 현관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닫혔다. 한순간에 그녀가 10년 넘게 살아온 세상이 그녀를 내쫓았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하연은 닫힌 문 앞에 주저앉았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저택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들은 아마도 문제를 해결했다는 듯 안도하며 울고 있는 한채리를 다정하게 위로해주고 있겠지. 하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깨진 다랑아리에 가장 날카로운 사금팔이 한 조각을 쥐고 있었다. 하얀 사기 조각 위로 붉은 피가 빗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억울한 배신감,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 그녀는 소리내어 울 힘조차 없었다. 세상에 완전히 혼자 버려졌다는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차갑게 휘감았다. 거대한 백가문의 저택문 앞에서 한 소녀는 그렇게 폭풍우 속에 버려졌다. 폭우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신하연은 목적지 없이 걷고 또 걸었다. 온몸은 비에 젖어 차갑게 식어갔고 얇은 옷은 축축한 넝마처럼 몸에 달라붙었다. 심장은 배신감과 억울함으로 조각나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텅 빈 눈동자는 희미하지만 꺾이지 않는 불꽃 같은 것이 이글거렸다. 그녀는 손에 쥔 날카로운 사금파리를 놓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겪은 고통의 증거이자 그녀가 사랑했던 예술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돈도 핸드폰도 돌아갈 곳도 없었다. 세상은 거대하고 그녀는 먼지보다 작은 존재였다. 화려하고 고요했던 평창동의 언덕을 내려와 무심한 불빛으로 가득 찬 서울의 도심으로 접어들었다. 수많은 차들과 사람들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비에 젖은 초라한 소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몇 시간을 걸었는지 알 수 없었다. 몸의 감각은 점점 무뎌졌고 의식은 희미해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영혼에 익숙하고 편안한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전통 찻집과 고미술 갤러리가 늘어선 거리 인사동이었다. 고요하고 비에 젖은 인사동의 좁은 골목길에 들어섰을 때 마침내 그녀의 힘은 바닥났다. 그녀는 오래되고 기품 있는 한옥 건물 앞에 쓰러졌다. 그곳은 인간 문화재로 지정된 도예 명인의 개인 작업실이었다. 정신을 잃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녀는 손에서 떨어진 사금파리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그때였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골목길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섰다. 뒷문이 열리고 명품 수트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와 그의 비서가 내렸다. 럭셔리 브랜드 아우라의 대표 강민준이었다. 그는 방금 도에 명인과의 늦은 밤 미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대표님 차에 타시죠. 비서가 우산을 받쳐들었다. 강민준은 차에 오르려다 무언가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작업실 문 앞에 쓰러져 있는 작은 인형. 비서가 먼저 다가가 상황을 처리하려 했지만 강민준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다른 곳에 꽂혀 있었다. 쓰러진 소녀의 손끝에 아슬아슬하게 닿아있는 하얀 사금팔이. 그는 다가가 허리를 숙여 그 조각을 집어들었다. 흙과 피가 묻어 있었지만 그의 전문가적인 눈은 단번에 그 비범함을 알아보았다. 흠잡을 데 없이 고운 태토 완벽한 유약의 발림, 그리고 종이처럼 얇게 빚어낸 두께. 이것은 결코 평범한 사기 조각이 아니었다. 깨지기 전에는 분명 국보급의 걸작이었을 터. 그는 시선을 돌려 소녀의 손을 보았다. 흙투성이었지만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은 분명 예술가의 손이었다. 재능을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남자 강민준은 즉시 결정을 내렸다. 김 비서, 이 사람 병원으로 옮겨. 조용하고 깨끗한 1인실로. 다음날 하연은 낯선 병실에서 눈을 떴다. 깨끗한 시트와 희미한 소독약 냄새. 어젯밤의 일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어둠 속에서 얼핏 보았던 차갑지만 비현실적으로 잘생긴 남자였다. 강민준이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묻거나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테이블 위에 어젯밤에 그 사금파리 조각을 올려놓았다. 이거 당신이 만든 겁니까? 하연은 경계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사금파리와 그의 눈에 담긴 순수한 전문가적 호기심을 보자 그녀는 저도 모르게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은 강민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 하지만 나는 재능을 알아봅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회사 아우라는 재능 있는 예술가들을 위해 개인 작업실을 후원하고 있어. 당신에게 그곳에 한 자리를 제안합니다. 지낼 곳, 그리고 일할 곳. 내가 바라는 건 단 하나, 당신의 재능으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요. 모든 것을 잃은 하연에게 이 제안은 낯선 세계에서 내려온 동아줄과도 같았다. 두려웠지만 유일한 희망의 빛이기도 했다. 그녀는 앞에 앉은 속을 알 수 없는 강력한 남자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긴 침묵 끝에 모기만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있네. 그날 오후 하연은 강민준의 비서를 따라 병원을 나섰다. 그녀는 북촌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아름다운 한옥으로 안내되었다. 그곳이 바로 아우라가 후원하는 예술가들의 레지던시이자 그녀가 앞으로 살아갈 새로운 집이었다. 이곳이 신하연 씨께서 사용하실 개인 작업실과 숙소입니다. 필요한 모든 재료와 도구는 말씀만 하시면 즉시 지원될 겁니다. 비서가 정중하게 설명했다. 하연은 꿈을 꾸는 듯 널찍하고 깨끗한 작업실을 둘러보았다. 최고급 물레와 가장 큰 사이즈의 가마,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종류의 흙과 유약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백가문의 낡고 냄새나는 창고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예술가를 위한 완벽한 천국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며칠을 보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했지만 흙을 만지기 시작하자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녀는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작업에 몰두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은 채 오직 흙을 빚고 유약을 바르고 가마에 불을 지피는 일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내면에 억눌려 있던 모든 슬픔과 분노, 그리고 예술에 대한 갈증이 손끝에서 폭발하여 새로운 형태로 태어났다. 며칠 후 강민준이 예고 없이 작업실을 찾아왔다. 하연은 마침 밤샘 작업 끝에 완성된 첫 작품을 가마에서 꺼내고 있었다. 그것은 다랑알이었다. 깨져버린 백가문의 보물과는 다른 그녀만의 숨결이 담긴 작품이었다. 완벽한 원형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 불완전함이 살아있는 듯한 생명력을 뿜어냈다. 표면에는 은은한 푸른빛이 감돌았고 밤하늘의 성운처럼 신비로운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강민주는 말없이 다가와 그 다랑아리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그는 오랫동안 작품을 감상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름이 뭐여?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눈물입니다. 하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눈물이라. 그는 작품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슬픔 속에서 이런 아름다움을 길어 올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이미 진짜 예술가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작업실을 나갔다. 하지만 그날 이후 하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알아보고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을 얻었다. 폭풍우 치던 밤 절망의 끝에서 만난 차가운 남자는 그녀의 얼어붙은 세상에 빛을 가져다준 유일한 구원자였다. 그녀의 방역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아군을 얻은 그녀는 이미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이나 다름없었다. 시간은 흙이가마 속에서 단단한 도자기로 변하듯 조용히 흘러갔다. 몇 달 후 신하연은 더 이상 폭풍우 치던 밤에 상처 입은 소녀가 아니었다. 북촌의 고즈넉한 한옥 작업실은 온전히 그녀의 왕국이 되었다. 흙을 만지고 물레를 돌리고 불을 다스리는 동안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목소리와 자신감을 되찾았다. 늘 주눅 들어있던 어깨는 활짝 펴졌고 텅 비어있던 눈동자는 예술가의 총기와 생기가 가득했다. 그녀의 재능은 억압의 빗장이 풀리자 봇물 터지듯 폭발했다. 그녀의 손에서 태어나는 작품들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전통적인 청자의 비색, FAC에 현대적인 추상 무늬를 새겨 넣었고 분청사기의 거친 질감에 미니멀리즘적인 형태를 결합하여 고대와 현대를 아우르는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 그녀가 빚어내는 백자는 순수함의 결정체였으며 그 안에는 슬픔을 이겨낸 자의 고요한 힘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명인들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다. 강민준의 총애는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그녀에게 보석이나 명품 옷을 사주는 대신 최고의 예술적 환경을 제공했다. 전국 각지에서 구한 희귀한 테토, 타이투가 그녀의 작업실로 배달되었고 구하기 힘든 고미술 서적들이 그녀의 책상 위에 쌓였다. 그는 그녀의 창작 활동에 그 어떤 방해도 없도록 완벽한 고독과 자유를 보장해 주었다. 그의 방문은 잦지 않았고 언제나 비즈니스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존재감은 컸다. 그는 빈말로 칭찬하지 않았다. 대신 작품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을 던졌다. 왜 이 유약을 선택했소? 이 작품에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불어넣는군. 이 굽의 형태는 의도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든 건가? 마치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것 같은 긴장감을 주는군. 그는 그녀의 기술 너머에 있는 철학을 읽어냈고 그녀의 예술을 진정으로 이해했다. 하연은 그럴 때마다 자신의 영혼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어느 날 밤 강민주는 예고 없이 작업실을 찾았다. 하연은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막 새로운 작품들을 완성하고 지쳐 있었다. 작업실은 그녀가 빚어낸 경이로운 도자기들로 가득 차 마치 작은 박물관 같았다. 그녀는 흙먼지가 묻은 것도 잊은 채 테이블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다. 강민주는 잠시 그녀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그는
따뜻한 죽과 차가 담긴 쟁반을 들고 돌아왔다. 그는 소리 없이 그것을 그녀의 옆 테이블에 내려놓고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그 어떤 말보다 더 따뜻한 조용한 배려였다. 잠에서 깬 하연은 어깨 위의 재킷과 온기가 남은 죽을 보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재능은 아우라 레지던시에 함께 있는 다른 예술가들과 인근의 도예 명인에게도 금세 알려졌다. 처음에는 CEO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이 어린 소녀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그들이었지만 그녀의 작품을 보고 그녀의 지독한 노력과 열정을 목격한 후에는 모두가 혀를 내둘렀다. 그들은 시기심 대신 경외심과 존경심을 표했다. 하연은 오직 실력만으로 자신의 자리를 증명해냈다. 하연과 민준의 관계는 그렇게 서서히 깊어지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단순히 재능 있는 예술가가 아닌 역경을 딛고 일어선 강인하고 아름다운 한 여자를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CEO의 가면 뒤에 숨겨진 따뜻함과 예술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하연은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특별한 찻잔 세트를 만들었다. 그녀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맑고 투명한 백자였다. 군더더기 없는 형태에 그녀의 지문이 희미하게 남아있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함을 더했다. 그녀는 그것을 정성스럽게 포장하여 김비서를 통해 그에게 보냈다. 선물을 받은 강민준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그날 오후에 모든 회의를 취소했다. 그리고 최고급 닭이 세트와 귀한 차를 들고 직접 그녀의 작업실을 찾아왔다. 이 찻잔에 어울리는 첫 차는 만든 사람과 함께 마셔야 할 것 같아서 그는 서투르지만 정성스러운 손길로 차를 우려냈다. 작업실 안에는 향긋한 차 향기가 퍼져나갔다. 그는 첫 잔을 그녀에게 건넸다. 두 사람은 말없이 흙과 나무로 가득한 작업실 안에서 차를 마셨다. 비즈니스와 사적인 감정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조용하고 충만한 순간이었다. 하연은 처음으로 백가문에서 느꼈던 서름이나 지금의 감사함을 넘어 한 남자로서 그에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강민주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책상 위에 찻잔을 들어 빛에 비춰보았다. 그 안에는 한서연이라는 여자의 순수한 영혼이 담겨 있는 듯했다. 이토록 위대한 재능을 더 이상 숨겨둘 수는 없었다. 그는 인터폰으로 김비서를 불렀다. 김비서, 아우라의 하반기 특별 전시회를 준비하게. 네, 대표님. 테마는 무엇으로 할까요? 테마는 도자기의 재탄생이다. 그리고 우리의 메인 작가는 그녀다. 강민준의 눈이 빛났다. 그는 신비감을 더하기 위해 그녀에게 예명을 지어주었다. 절망의 끝, 벼랑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의미를 담아 작가명은 해안으로 하지. 세상이 곧 진짜 천재의 등장을 목격하게 될 거야. 그의 결정은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다.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렸던 한 소녀가 세상의 중심에 화려하게 등장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대에 막을 올리는 사람은 그녀의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본 남자 강민준이었다. 신하연이 떠나간 백가문의 저택은 영혼을 잃어버린 껍데기 같았다. 처음 한두 달은 아무도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부재는 집안 곳곳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곰팡이처럼 피어났다. 언제나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던 서재는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고 세 형제의 취향에 맞춰 매일 바뀌던 아침 식단은 평범하고 단조로워졌다. 새로 들어온 하인들은 우왕좌왕했고 집안의 시스템은 삐걱거렸다. 신하연은 그저 얹혀 사는 고아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을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지탱하던 중심축이었다. 그녀의 조용한 효율성과 세심한 배려는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사라지고 나자 모두가 그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다. 세 형제는 점점 더 예민하고 짜증스러워졌다. 그리고 그들의 짜증의 화살은 종종 집안의 새로운 안주인 행세를 하는 한채리에게로 향했다. 하연을 쫓아낸 후 한채리는 승리감에 도취했다.
그녀는 이제 이 집의 유일한 공주였다. 하지만 그녀의 가면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녀는 집안을 돌보는 일에는 전혀 소질이 없었고 관심도 없었다. 그녀의 유일한 관심사는 백가문의 돈으로 사치스러운 쇼핑을 하고 SNS에 자신의 화려한 일상을 과시하는 것뿐이었다. 진우 오빠 나 이 가방 사주면 안 돼요. 이번 시즌 신상이란 말이에요. 도연 오빠 내 친구들이 오빠 그림 보고 싶다는데 파티 한번 열어주면 안 돼요. 시완 오빠, 우리 오늘 클럽 갈까? 오빠 친구들 다 불러서. 처음에는 그녀의 애교에 넘어갔던 형제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철없고 이기적인 본성을 간파하기 시작했다. 첫째 백진우에게 한채리는 잘못된 투자였다. 그녀는 집안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지출만 늘리는 골칫덩거리였다. 그는 그녀의 유치한 요구를 들을 때마다 묵묵히 자신의 비서 역할까지 해내던 신하연의 유능함을 떠올리며 미간을 찌푸렸다. 둘째 백도현에게 한채리는 예술에 대한 모독이었다. 그녀는 그의 작품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저 비싼 장식품 정도로만 여겼다. 그는 자신의 예술적 고뇌를 이야기할 때마다 지루해하는 체리의 표정을 보며 조용히 차를 내오며 그의 말을 경청해주던 하연의 진지한 눈빛을 그리워했다. 막내 백시완에게 한채리는 유통기한이 지난 장난감이었다. 처음의 신선함은 사라지고 그녀의 끝없는 드라마와 집착은 이제 귀찮고 지겨울 뿐이었다. 그는 체리가 매달릴 때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결코 자신을 귀찮게 하지 않았던 하연의 현명함을 생각했다. 그 후회의 망령은 안개처럼 그들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어느 날 오후 도현은 자신의 작업실을 정리하다가 먼지 쌓인 선반 구석에서 작은 연적 하나를 발견했다. 몇 년 전 하연이 처음으로 도자기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그에게 만들어준 것이었다. 그때는 그저 투박하고 볼품없다고 무시했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서툰 형태 속에 자신만의 세계를 담아내려는 순수한 열정과 비범한 재능의 편린이 보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연적을 든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그녀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폭풍우 치던 밤 이후 그들은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작은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바로 그 시기 서울의 예술계와 상류층 사교계는 새로운 소문으로 들썩이기 시작했다. 럭셔리 브랜드 아우라가 해안이라는 예명을 가진 신비로운 신진 작가의 대규모 개인전을 개최한다는 소식이었다. 시대를 초월한 재능의 등장, 한국 도자 예술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명, 아우라의 막강한 자본과 마케팅이 더해져 해안이라는 이름은 전시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우라가 공개한 몇 장의 프리뷰 이미지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미지 속 도자기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요하지만 강렬한 힘을 뿜어내고 있었다. 이 소문은 당연히 백가문 형제들의 귀에도 들어갔다. 첫째 진우는 이것을 중요한 비즈니스 및 문화 이벤트로 여겼다. 아우라의 대표 강민준과 안면을 트고 재계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참석해야 할 자리였다. 막내 시완은 그저 서울에서 가장 핫한 파티라는 이유만으로 흥미를 보였다. 새로운 여자들을 만날 기회이기도 했다. 가장 깊이 빠져든 것은 둘째 도현이었다. 그는 프리뷰 이미지를 보고 숨을 멈췄다. 그 조형미, 그 유약의 색감.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이었다. 특히 눈물이라는 제목의 달항아리 사진 앞에서 그는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예술가로서 이 미지의 천재를 직접 만나고 그 작품을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한채리 역시 이 소식을 들었다. 아우라의 강민준 대표가 직접 후원하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 예술가. 그녀는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다. 백가문에서의 자신의 위치가 생각만큼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던 참이었다. 그녀는 이 새로운 라이벌이 사교계에 등장하기 전에 자신의 자리를 굳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형제들에게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며칠 후 백가문의 저택으로 아우라의 전시회
VVIP 초대장이 도착했다. 칠흑 같은 검은색 봉투에 금박으로 찍힌 아우라 로고는 그 자체로 권위를 상징했다. 우리도 가야지. 요즘 이 전시회 얘기뿐이던데. 윤 여사가 말했다. 그렇게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각자 다른 이유와 다른 마음을 품은 채 그들은 모두 전시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곳에서 누구를 마주하게 될지, 그리고 그 만남이 얼마나 잔인한 후회의 시작이 될지 전혀 알지 못했다. 바람의 방향은 이미 바뀌어 있었다. 그들이 버렸던 과거가 이제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들을 향해 밀려오고 있었다. 아우라 갤러리에서 열리는 해안 작가의 첫 개인전 오프닝 나잇은 서울 사교계 전체를 들썩이게 만든 금세기 최고의 이벤트였다. 갤러리가 위치한 청담동 거리는 최고급 외제차들로 마비되었고 입구에는 대한민국 상위 1%의 재벌 정치인, 유명 연예인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갤러리 내부는 하얀 벽과 미니멀한 조명으로 꾸며져 오직 작품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샴페인을 든 사람들의 나직한 대화와 클래식 선율 속에서 모두의 시선은 벽에 걸린 경이로운 도자기들에 고정되어 있었다. 백가문 사람들도 그 인파 속에 섞여 있었다. 윤 여사와 한채리는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마치 자신들이 이 파티의 주인공인 양 주변을 의식하며 걸었다. 특히 한채리는 어떻게든 강민준 대표에게 접근해 눈도장을 찍을 생각에 안달이 나 있었다. 하지만 세 형제는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들은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갤러리를 가득 채운 작품들의 압도적인 아우라에 숨을 멈췄다. 첫째 백진우는 냉철한 사업가의 눈으로 작품들을 훑었다. 그는 예술의 조예가 깊지 않았지만 이 작품들이 가진 상업적 가치와 문화적 파급력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었다. 아우라라는 브랜드를 한 단계 더 격상시킬 강력한 문화 자산이었다. 그는 이 미지의 천재를 발굴해낸 강민준의 안목에 감탄하며 동시에 그를 놓친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곱씹었다. 막내 백시환은 그저 놀라워했다. 그는 작품의 깊이는 몰랐지만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도자기들에 대해 경탄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무시하고 내쫓았던 그림자가 살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강력하고 매혹적인 세계의 힘을 느끼고 있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둘째, 백도현이었다. 그는 예술가로서 영혼의 전율을 느꼈다. 그는 작품 하나하나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마치 오랜 친구와 재회한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특히 갤러리 중앙에 단독으로 전시된 다랑아리 눈물 앞에 섰을 때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 불완전한 둥근 형태, 푸른빛이 감도는 신비로운 유약의 색감. 그것은 자신이 잃어버린 다랑아리에 대한 오마주이자 그것을 뛰어넘는 완벽한 재해석이었다. 그는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의 영혼이 자신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누군가의 영혼과 닮아 있다고 느꼈다. 지독한 슬픔과 고독을 이겨내고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강인한 영혼.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작품을 만져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도연 오빠 여기서 뭐해, 재미없어. 한채리가 다가와 그의 팔을 잡아 끌었다. 도연은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조용히 해, 여긴 네가 떠들 곳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드디어 파티의 하이라이트가 다가왔다. 갤러리 중앙에 마련된 작은 단상으로 사회자가 올라섰고 모든 조명이 그곳으로 집중되었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밤 아우라의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는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 몇 달간 베일에 쌓여있던 천재 예술가 해안 작가를 여러분께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작가를 소개하기 위해 아우라의 대표 강민준 회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완벽한 턱시도, 차림의 강민준이 무대로 올라섰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장내의 공기는 달라졌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 여러분은 단순한 예술가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역경 속에서 피어난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예술로 치유했고 이제 그 예술로 세상을 치유할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작가 해안. 강민준이 무대 뒤쪽을 향해 손을 뻗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백가문 사람들 역시 숨을 죽인 채 무대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짙은 남색의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길고 검은 머리는 자연스럽게 묶어 올렸고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이도 그녀 자신만으로도 빛나고 있었다. 과거에 주눅들고 그늘졌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그녀의 표정은 고요했지만 강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조명 아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는 순간 백가문의 저택 응접실은 얼어붙었다. 신터하 연. 그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폭풍 우치는 밤에 맨몸으로 내쫓았던 바로 그 소녀였다. 말도 안 돼. 막내 시완이 멍하니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이 가득했다. 첫째 진우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빠르게 돌아갔다. 자신이 내쫓은 고아 소녀가 이제는 자신이 어떻게든 손을 잡아야 할 거물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굴욕감과 함께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냉정한 계산이 시작되었다. 둘째 도현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해안, 벼랑 끝. 그는 이제야 그 이름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가 그토록 공감하고 전율했던 작품 속 영혼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 가장 잔인하게 상처 입혔던 그녀였다는 사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그녀의 재능에 대한 순수한 경외심이 뒤섞여 그의 온몸을 강타했다. 가장 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한첼이었다. 그녀의 예쁘게 화장한 얼굴은 질투와 증오, 그리고 공포로 흉하게 일그러졌다. 자신이 짓밟고 승리했다고 생각했던 존재가 이제는 자신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곳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의 옆에 서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패배를 직감했다. 하연은 단상에 올라 강민준의 옆에 섰다. 그녀는 청중을 향해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맑고 단단했다. 제 이름은 신하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안입니다. 제 작품을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는 백가문 사람들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이름을 가진 독립적이고 완전한 존재였다. 연설을 마친 그녀는 청중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잠시 얼어붙은 채 서 있는 백가문 형제들과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도 슬픔도 승리감도 없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완벽한 무관심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강민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순간 힘의 균형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그들이 버렸던 소녀는 이제 그들이 감히 손댈 수 없는 여왕이 되어 돌아왔다. 그리고 잔인한 후회의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전시회가 끝난 후 대한민국은 해안 신드롬에 휩싸였다. 신문과 방송 잡지는 연일 그녀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피어난 장미, 현대 미술계의 신데렐라 등 온갖 수식어가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녀의 작품들은 경매에서 천문학적인 가격에 낙찰되었고 세계적인 미술관들은 그녀를 초청하기 위해 물밑 경쟁을 벌였다. 신하연은 더 이상 버림받은 고아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시대의 아이콘이자 거부할 수 없는 문화 현상이었다. 이 모든 광경을 백가문의 형제들은 지옥과도 같은 심정으로 지켜봐야 했다. 그들이 내쫓았던 여자의 성공은 이제 그들의 뺨을 후려치는 공개적인 망신이 되었다. 후회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매일 밤 그들의 심장을 찔렀다.
그들은 그녀를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각자 다른 이기적인 이유로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첫째 백진우였다. 그는 사업가답게 거래를 제안했다. 그는 비서를 통해 정식으로 미팅을 요청했고 하연은 강민준과 함께 그의 사무실을 찾았다. 하연아, 아니, 혜안 작가. 진우는 애써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대단하더구나. 우리가 너의 재능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그는 사과로 운을 뗀 후 본론을 꺼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백가문에서 너를 위해 재단을 설립해주고 싶다. 해안미술관을 짓는 거야. 네가 작품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 그것은 그녀의 예술을 지원하겠다는 말로 포장되었지만 실은 그녀의 성공에 백가문이라는 이름을 숟가락처럼 얹으려는 투명한 속셈이었다.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기 위한 비즈니스 제안. 하연은 그의 말을 끝까지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다. 제안은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뭐라고 왜지? 이건 너에게도 엄청난 기회야. 진우는 당황했다. 제 예술은 예술가를 파괴하려 했던 사람들의 지원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같았다. 저의 유일한 파트너는 제 옆에 계신 아우라의 강민준 대표님 한 분뿐입니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녀는 강민준과 함께 미련 없이 일어섰다. 진우는 자신의 자존심과 사업가적 수완이 한순간에 박살나는 것을 느끼며 멍하니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두 번째는 둘째 백도현이었다. 그는 감성적이고 예술적인 방법으로 접근했다. 그는 며칠 동안 그녀의 작업실 앞에서 비를 맞으며 그녀를 기다렸다. 마침내 그녀가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헬쑥하고 고뇌에 찬 예술가의 얼굴로 그녀 앞을 막아섰다. 하연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그는 애원했다. 내가 눈이 멀었었어. 너의 그 위대한 재능을, 너의 그 깊은 영혼을 알아보지 못했어. 나를 용서해줘. 우리 다시 예전처럼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사이가 될 수는 없는 걸까? 그는 예술가로서의 동질감과 뒤늦은 사과로 그녀의 마음을 돌리려 했다. 하지만 하연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도연 씨가 찾고 있는 그 예술가는 그날 밤 빗속에서 죽었어요. 그녀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혜안입니다. 그리고 혜안은 당신과 공동작업을 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은 도현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예술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그녀에게서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무너져 내리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막내 백시환의 방법은 가장 유치했다. 그는 예전의 바람둥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녀의 작업실로 매일 거대한 꽃다발을 보냈다. 그녀가 좋아하던 디저트를 사서 무작정 기다리기도 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그저 큰 오해였다는 식으로 자신의 매력과 애교로 무마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하연은 그에게 만남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강민준이 배치한 경호원들은 그의 모든 접근을 막아냈고 그는 작업실 근처를 배회하다가 스토커로 오인바다 경비원들에게 쫓겨나는 공개적인 망신까지 당했다. 형제들의 필사적인 시도가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가장 큰 공포를 느낀 것은 한채리였다. 형제들은 이제 그녀를 경멸과 혐오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곧 이 집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위기감에 사로잡혔다. 이성을 잃은 그녀는 마지막 발악을 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어. 그녀는 뒷골목의 심부름 센터에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했다. 목표는 신하연의 작업실에 몰래 들어가 곧 있을 해외 특별전에 출품할 그녀의 새로운 작품들을 모두 박살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어설프고 멍청하기 짝이 없었다. 강민준은 이미 이런 식의 방해 공작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하연의 작업실 주변에 군사시설 수준의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설치해 두었다.
고용된 침입자는 담을 넘자마자 경보 시스템에 발각되었고 출동한 경호팀에게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다. 그는 약간의 신문만으로도 자신을 고용한 사람이 한첼이라는 사실을 모두 실토했다. 강민주는 이 증거를 조용히 경찰에 넘기지 않았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이 추악한 사건을 세상에 터뜨렸다. 다음 날 모든 언론사의 사회면 한 면은 같은 기사로 도배되었다. 천재도예가 해안 의붓 자매의 질투로 작품 파손 위기, 충격적인 범행 동기, 기사와 함께 침입자가 체포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그의 자백 내용이 공개되었다. 파장은 엄청났다. 백가문 사태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이나 동정심을 가졌던 사람들조차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등을 돌렸다. 한첼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악한 악녀로 낙인 찍혔다. 이 소식을 접한 백가문 형제들은 최후의 그리고 가장 거대한 후회의 파도에 휩쓸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짜 보물 신하연을 내쫓고 그 자리에 사악하고 가치없는 가짜 한첼이를 들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의 어리석은 선택이 결국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었다. 그날 저녁 세 형제는 거실에 모여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만천에 공개되는 뉴스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한첼이가 검찰에 소환되어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의 집, 그들의 이름은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오명과 스캔들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 어떤 용서를 빌 기회도 만회할 가능성도 이제는 영원히 사라졌다. 후회의 폭풍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가 그들의 삶에 폐허만을 남겼다. 한첼이의 추악한 범행이 세상에 알려진 후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갔다. 그녀는 재물송 외교사 혐의로 법정에 섰고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의 처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회적인 매장이었다. 백가문은 공식적으로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단절했고 두 모녀는 견디지 못하고 모든 것을 처분한 뒤 밤안개 속으로 사라지듯 종적을 감췄다. 백가문의 형제들은 거대하고 텅 빈 저택 안에 후회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혔다.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재계와 사교계에서 그들의 이름은 오만과 어리석음의 동의어가 되었다. 그들은 한때 자신들의 발 아래에 있던 세상을 이제는 고개 숙여 마주해야 했다. 어느 비오는 날 저녁 세 형제는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들은 깨달았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한 소녀를 내쫓았던 그날 그들은 단순히 한 사람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에서 온 길을 영혼을 그리고 행운을 내쫓았던 것이다. 그들이 평생을 안고 가야 할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신하연, 이제는 세계적인 작가 해안의 삶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뉴욕에서 열린 그녀의 첫 해외 개인전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그녀의 이름은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 미술계에 각인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북촌의 아름다운 한옥은 그녀의 안식처이자 창작의 요람이 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녁 강민준이 그녀를 찾아왔다. 하지만 작업실이 아닌 레지던시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정원에는 은은한 조명들이 나무마다 걸려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내려앉은 듯한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오늘 할 이야기가 있어. 강민준이 평소보다 조금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정원을 천천히 걸었다. 그는 사업 파트너로서의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그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영감을 주었는지, 그녀의 예술이 아우라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당신 덕분에 비즈니스 너머의 가치를 보게 되었소. 아름다움과 진정성이 가진 힘을 말이오. 그리고 그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마주 보았다. 그의 시선은 깊고 진지했다. 나는 당신에게 나의 집을 보여주고 싶소. 백가문의 그 차가운 저택이 아닌 나의 세상 말이오. 그는 말을 이었다. 그곳에 당신만을 위한 세상 최고의 작업실과 갤러리를 지어주고 싶소.
당신이 그 어떤 한계도 없이 마음껏 당신의 예술을 펼칠 수 있는 왕국을 만들어주고 싶소. 그의 말에 하연의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집도 그 안에 온기를 불어넣어줄 사람이 없다면 그저 차가운 건물일 뿐이요.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도 함께할 파트너가 없다면 공허할 뿐이지.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와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이 애틋하게 흔들렸다. 신하연 씨, 그리고 나의 작가 혜안, 나와 파트너가 되어주겠소. 예술의 파트너로서, 그리고 인생의 파트너로서 나의 집을 당신의 집으로 만들어주고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그녀의 다랑아리를 모티브로 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백금 반지가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가 직접 디자인한 반지였다. 하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빗속에서 절망하던 소녀, 차가운 작업실에서 홀로 흙을 빚던 예술가. 그 모든 시간을 지나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났다. 그녀는 눈물과 함께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강민주는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멸시받던 소녀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여왕이 되었고 그녀의 옆에는 그녀의 왕국을 함께 만들어갈 든든한 왕이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차가운 저택에서 쫓겨났던 소녀는 이제 사랑과 존중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자신만의 집을 찾은 것이다. 한유진은 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에 우뚝 솟은 아우라그룹 본사 빌딩 앞에 서서 마른 침을 삼켰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탑은 구름을 꿰뚫을 듯 웅장했고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부터 그녀는 이 거대한 제국의 아주 작은 부품 인턴 사원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된다. 최고 학점으로 대학을 졸업했지만 유진은 자신의 배경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늘도 값비싼 명품 정장 대신 단정하지만 저렴한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유일한 사치품인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꿈과 미래,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함께 담겨 있었다. 정신 차리자 한유진, 여긴 전쟁터야. 스스로에게 작은 다짐을 건넨 그녀는 회전문을 통과해 로비로 들어섰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현대 미술 작품이 걸려 있었다. 분주하게 오가는 직원들의 모습에서는 자신감과 엘리트 의식이 넘쳐 흘렀다. 유진은 잠시 위축되는 자신을 느끼며 숨을 골랐다. 그녀의 비밀은 바로 결혼이었다. 불과 석 달 전 유진은 얼굴도 거의 본 적 없는 남자와 결혼했다. 전통을 중시하는 할아버지와 그의 오랜 벗이었던 아우라 그룹의 선대 회장 사이의 약속 때문이었다. 두 분은 손주들을 대화사가 되면 결혼시키기로 약속했고 그 약속은 유언처럼 남았다. 유진은 저항할 수 없었다. 가문의 명예와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결혼식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자리는 조용하고 형식적이었다. 양가 가족 몇 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이 될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했다. 강지훈. 사진으로만 보던 그는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의 미남이었다. 그는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무표정했고 예식 내내 유진에게 단 몇 마디의 의례적인 말만 건넸을 뿐이다. 그들은 반지를 교환하고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 이후로 그들은 단 한 번도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았다. 유진은 그의 전화번호조차 몰랐다. 그녀에게 그는 그저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유령 같은 남편일 뿐이었다. 그녀는 어색함 때문에 결혼 반지를 주머니 깊숙이 넣어두었다. 이 거대한 아우라 그룹에서 자신의 남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막연히 아우라 가문의 일원이니 높은 직책에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었다. 인턴 사원 여러분, 이쪽으로 모여주십시오. 안내 직원의 목소리에 유진은 상념에서 깨어났다.
그녀를 포함한 30명 남짓의 인턴들이 강당으로 안내되었다. 강당 내부는 이미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가 상기된 얼굴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유진은 눈에 띄지 않는 세 번째 줄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곧이어 인사팀장의 간략한 환영사와 함께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다. 회사의 역사 비전 그리고 인턴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엄격한 규율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바로 그때 전략기획실의 박민석 팀장이 소개되었다. 유진이 배정된 부서의 팀장이었다. 그는 30 중반으로 보였고 잘 다려진 비싼 양복에 기름진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는 거만한 표정으로 인턴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유진의 소박한 옷차림에 잠시 머물렀을 때 그 입가에 비웃음이 스치는 것을 유진은 똑똑히 보았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지만 착각은 마십시오. 박민석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우라그룹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겁니다. 특히 실력도 없으면서 운으로 이곳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의 말은 명백히 누군가를 겨냥하고 있었고 유진은 그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주변의 몇몇 인턴들이 그녀를 힐끗거리며 수군거렸다. 첫날부터 가시밭길이 예상되었다. 인사팀장의 소개가 끝나고 강당의 조명이 살짝 어두워졌다.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우라 그룹을 이끌고 계시는 강지훈 대표이사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강지훈.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설마. 세상에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니지만 설마 그 사람일 리가.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억누르며 무대 위를 응시했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내뿜으며 한 남자가 무대 위로 걸어 나왔다. 흠잡을 데 없는 맞춤 슈트를 입은 그는 젊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산했다. 강당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무대 뒤 거대한 스크린에 그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날카로운 턱선 오만한 듯하면서도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굳게 닫힌 입술. 유진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 그녀를 덮쳤다. 스크린 속의 남자는, 무대 위의 저 남자는 바로 그녀의 남편 강지훈이었다. 석 달 전 그 차갑고 형식적인 결혼식에서 마주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아우라 그룹의 새로운 가족이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인턴들은 그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하지만 유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은 멈춰버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CEO라고 아우라 그룹의 대표이사 그저 가문의 일원이라 막연히 생각했던 남편이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이 거대 제국의 황제였다니. 강지훈은 연설을 이어갔다. 그의 손이 연설대 위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바로 그때 유진의 눈에 무대 조명을 받아 섬광처럼 빛나는 무언가가 들어왔다. 그의 왼손 약지. 그곳에는 그녀가 주머니 속에 감춰둔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플래티넘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관계가 현실임을 알리는 차가운 증거였다. 유진은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에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혼란스러웠다. 두려웠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의 밑바닥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 순간 연설을 하던 강지훈의 시선이 아주 찰나객석을 향했다. 수많은 얼굴들 속에서 그의 눈은 마치 자석처럼 정확히 한 곳에 머물렀다. 새하얗게 질린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세 번째 줄의 한 여자. 유진은 그와 눈이 마주쳤다고 느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미세한,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동요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것은 1초도 되지 않는 순간이었다. 그는 다시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연설을 매끄럽게 이어갔다. 그는 그녀를 알아본 것이다. 그녀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연설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인턴들은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CEO에 대한 감탄으로 흥분해서 떠들어댔다. 오직 유진만이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아우라그룹의 인턴과 CEO가 비밀리에 결혼한 사이라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설령 믿는다 해도 그녀는 온갖 구설과 오해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CEO에게 꼬리쳐서 입사했다는 식의 끔찍한 소문이 돌 것이 뻔했다. 한유진 씨 정신 안 차려요. 이제 부서로 이동해야죠. 옆자리에 앉았던 동기 인턴이 그녀의 팔을 툭 쳤다. 유진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그녀의 첫 직장 생활은 시작부터 악몽이 되어버렸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무언가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전략기획실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그녀의 머릿속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 그 남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전략기획실의 분위기는 로비의 활기참과는 거리가 멀었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보이지 않는 경쟁심이 떠다녔다. 모두가 자신의 모니터에 코를 박고 있었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처럼 느껴졌다. 유진은 숨막히는 분위기에 압도당할 것 같았다. 그녀와 함께 배정된 동기 인턴 김수연이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다. 여기 장난 아니죠. 다들 표정이 왜 저런데요. 수연은 활기차고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그녀의 존재가 유진에게는 작은 위안이 되었다. 잠시 후 박민석 팀장이 인턴들을 자신의 자리 앞으로 불러 모았다. 그는 팔짱을 낀 채 거만한 자세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특히 유진에게서 오랫동안 머물렀고 그 안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자, 이제부터 일을 시작하지. 그는 차갑게 말했다. 김수연 씨는 최근 3년간의 경쟁사 시장 점유율 데이터를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어려운 일은 아닐 거야. 네, 알겠습니다. 수연은 씩씩하게 대답했다. 이어서 박 팀장은 유진을 쳐다보았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그리고 한유진 씨. 당신에게는 좀 더 특별한 임무를 주지. 그는 서류 뭉치 하나를 그녀의 책상 위로 툭 던졌다. 프로젝트 키메라 들어본 적 있나?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박 팀장은 과장된 몸짓으로 설명을 시작했다. 5년 전 우리 회사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프로젝트였지. 하지만 결과는 아주 처참하게 실패했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여러 핵심 인력들의 목을 날려버린 전설적인 프로젝트야. 공식 보고서상으로는 기술적 한계와 시장 예측 실패가 원인이라고 되어 있지. 하지만 난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봐. 그는 유진에게 바짝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한유진 씨가 할 일은 이 프로젝트가 왜 실패했는지 재분석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야. 단기한은 3일. 3일 안에 예비 보고서를 내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변에 있던 몇몇 선배 사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김수연조차 걱정스러운 눈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프로젝트 키메라는 전략기획실 내에서도 금기어에 가까운 단어였다. 자료는 대부분 소실되거나 파편화되어 있고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회사를 떠났다. 3일 안에 예비 보고서를 내라는 것은 사실상 내 발로 걸어나가라는 통보나 다름없었다. 명백한 괴롭힘이자 사보타주였다. 모두가 유진이 당황하거나 불평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서류를 집어들고는 맑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 대답에 박민석은 오히려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헛웃음을 치며 자리로 돌아갔다. 독한 년,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유진은 사무실 구석에 배정된 작은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프로젝트 키메라의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곧바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자료실 서버에 접근하려고 하자 낡은 보안 프로토콜이 계속해서 그녀의 접근을 막았다. 어렵게 접근한 파일들은 대부분 손상되었거나 핵심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었다. 부서 내의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모두가 박 팀장의 눈치를 보며 그녀를 외면했다. 첫날 오후 내내 유진은 막다른 길에 부딪히기만 했다.
절망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할아버지와 가문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그녀 자신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아우라 그룹의 최상층 CEO 집무실. 강지우는 서울의 정영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대한 통유리창을 등지고 책상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결산 보고서가 아닌 보조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모니터에는 전략기획실에 CCTV 영상이 떠 있었고 화면은 사무실 구석에 앉은 한유진의 모습에 확대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가 집중할 때 아래 십수를 깨무는 버릇 좌절감에 미간을 찌푸리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턱을 당기며 의지를 다지는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보고 있었다. 박민석이 그녀에게 불가능한 임무를 주는 장면도 모두 지켜보았다. 그의 차가운 눈에 얼음 같은 분노가 스쳤다. 그는 조용히 최 비서를 호출했다. 그의 충직한 비서였다. 최 비서. 프로젝트 키메라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 공식 기록이 아니라 원본 데이터로. 그리고 한유진 인턴에게 전달할 방법을 찾아보게. 아무도 모르게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그날 밤 사무실의 모든 직원이 퇴근하고 유진만이 홀로 남아 있었다.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다. 좌절감에 머리를 식히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그녀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왔다가 깜짝 놀랐다. 자신의 키보드 옆에 아무런 표시도 없는 검은색 USB 스틱 하나가 놓여 있었다. 분명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혼란스럽고 조금은 경계심이 들었지만 그녀는 조심스럽게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안에는 암호로 보호된 파일 하나가 들어있었다. 잠시 고민하던 유진은 문득 떠오른 생각에 암호를 입력했다. 프로젝트 키메라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날짜. 딸깍 암호가 풀렸다. 파일 안에는 영원히 사라진 줄 알았던 프로젝트의 원본 서버 로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손상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였다. 순간 유진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뛰어난 분석가였다. 밤을 새워가며 그녀는 새로 얻은 원본 로그와 기존의 파편화된 공식 기록들을 교차 분석했다. 그러자 데이터들 사이에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의 패턴 숨겨진 이야기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는 공식 보고서의 주장처럼 기술적 한계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실패하게 만들어진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승리감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박민석은 의기소침한 그녀의 모습을 기대하며 그녀의 책상 옆을 지나갔다. 하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이 즉시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데이터 차트와 분석으로 가득 찬 유진의 모니터 화면이었다. 그는 유진이 그저 쇼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며 코웃음을 쳤다. 유진의 분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곧 또 다른 벽에 부딪혔다. 이 사보타주로 인해 누가 이득을 보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당시의 재무거래 기록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것은 인터넷 접근 권한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 접근 거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그녀의 모니터에 내부 메모 알림이 떴다. 기록 보존을 위한 데이터 투명성 이니셔티브에 관한 전사 공지. 내용은 단 24시간 동안 감사 목적으로 특정 구형 재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일시적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것이었다. 누가 봐도 어설픈 변명이었지만 그것은 지금 그녀에게 정확히 필요한 것이었다. 이건 우연일 리가 없다. 타이밍이 너무나 완벽했다. 누군가 자신을 돕고 있다. 그녀의 머릿속에 강당에서 마주쳤던 강지훈의 그 짧고 강렬한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설마 그녀는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에 심어졌다. 이제 유진은 필요한 모든 조각을 손에 쥐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프로젝트 실패에 대한 예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5년 전에 묻혔던 거대한 기업 범죄를 파헤치려 하고 있었다. 불가능한 과제는 이제 그녀에게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유진은 자신의 무리들과 웃고 떠들고 있는 박민석 팀장을 건너다 보았다. 새로운 결의가 그녀의 눈에 차올랐다.
그녀는 여기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진실을 폭로할 것이다. 이틀 밤낮으로 유진은 잠자는 시간조차 잊은 채 보고서에 매달렸다. 그녀의 작은 책상 위에는 빈 에너지 드링크 캔들이 쌓여갔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정신만은 얼음처럼 차갑고 명료했다. 그녀는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완벽하게 꿰맞추고 있었다. 그녀가 밝혀낸 진실은 끔찍했다. 프로젝트 키메라의 실패는 단순한 사보타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경쟁사였던 넥서스테크에게 막대한 이권이 걸린 정부 주도 사업권을 넘겨주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 그녀가 기적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재무 기록은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주었다. 사업권이 넥서스테크에 넘어간 직후 박민석 팀장의 친척 명의로 된 유령 회사가 넥서스테크로부터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받은 기록이 있었다. 당시 키메라 팀의 말단 사원이었던 박민석은 내부 첩자였다. 그는 의도적으로 조작된 데이터를 흘리고 핵심 부품의 오류를 유도했다. 그는 이 범죄의 주모자는 아니었지만 성공의 대가로 고속 승진이라는 달콤한 보상을 받은 핵심 공모자였다. 마감일 아침 유진은 마침내 보고서를 완성했다. 그것은 박 팀장이 요구했던 예비 보고서가 아니었다. 명백한 증거들로 뒷받침된 거대한 음모의 전말을 담은 폭발적인 범죄 고발서였다. 그녀는 만일을 대비해 보고서를 두 부 출력했다. 한 부는 제출용, 다른 한 부는 자신의 서류 가방 깊숙한 곳에 보관했다. 그녀의 친구 수연은 헬쑥해진 유진의 얼굴을 보며 경외감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유진아, 조심해. 이건 그냥 인턴 과제가 아닌 것 같아. 유진은 박민석 팀장의 자리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다가갔다. 하지만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부서 규정에 따라 그녀는 봉인된 서류 봉투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긴장감과 성취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잠시 커피를 가지러 탕비실로 향했다. 바로 그 짧은 순간 박민석이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봉투를 보고는 코웃음을 쳤다. 고작 3일 만에 뭘 했다고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으람. 그는 봉투를 뜯고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은 거만함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창백한 두려움으로, 마지막에는 탐욕스러운 기회주의로 빠르게 변해갔다. 그는 보고서가 자신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키메라, 당시의 윗선들을 향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이 보고서를 이용해 자신의 상사들을 협박하거나 혹은 이 발견의 공로를 가로챌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재빨리 유진이 함께 제출한 USB에서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로 복사한 뒤 원본을 삭제했고 유진이 출력한 보고서는 파쇄기에 넣어 갈아버렸다. 1시간 후 박민석은 긴급 부서회의를 소집했다. 전략기획실의 고위급 관리자들이 모두 회의실로 모였다. 그리고 회의 마지막에는 3분기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강지훈 CEO가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판도는 점점 커지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박민석은 자신의 발견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는 유진이 만든 슬라이드 그녀의 분석, 심지어 그녀의 문장까지 그대로 베껴서 마치 자신이 오랫동안 묻혀있던 범죄를 파헤친 유능한 탐정인 것처럼 연기했다. 관리자들은 충격과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인턴 자격으로 회의실 맨 뒷줄에 앉아있던 유진은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그녀는 이토록 뻔뻔한 도둑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의 피와 땀 잠 못 이룬 밤들이 눈앞에서 통째로 도둑맞고 있었다. 박민석이 관리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발표를 마쳤을 때 유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박민석 팀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회의실 전체에 울릴 만큼 또렷했다. 그것은 제 보고서입니다. 제가 찾아낸 결과물입니다. 회의실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박민석은 잔인하고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한유진 인턴. 혹시 망상에라도 빠졌나 첫 과제가 너무 벅찼던 모양이군. 자네의 역량을 시험해보려고 간단한 과제를 내줬더니 이제는 중대한 기업 비리 조사의 공로를 주장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인턴 하나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없다는 걸 알아.
더 이상 회사 망신시키지 말고 자리에 앉게.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모욕적이었다. 다른 관리자들은 유진을 동정과 경멸이 섞인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저 인턴일 뿐이었다. 누가 그녀의 말을 믿어주겠는가? 그녀는 도움을 청하듯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수연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전면의 대형 스크린이 깜빡이며 켜졌다. 강지훈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예정보다 일찍 접속한 것이 분명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돌가면 같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그의 시선은 박민석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자신의 명백한 승리와 CEO의 침묵에 용기를 얻은 박민석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보안팀, 그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한 인턴을 밖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군요. 유진은 모욕감과 배신감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스크린을 보았다. 자신의 비밀 남편이자 이 회사의 CEO인 남자의 얼굴을. 그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유진은 그의 턱 근육이 순간적으로 꿈틀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침묵했다. 유진에게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비난보다 더한 궁극적인 배신이었다. 그는 그녀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에게 다가오는 동안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보안 요원들이 유진의 팔을 막 잡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멈춰.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진 단 한마디의 말. 얼음장처럼 차갑고 절대적인 권위가 담긴 강지훈의 목소리였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모든 움직임이 정지했다. 보안 요원들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즉시 손을 떼고 물러섰다. 모든 시선이 다시 스크린으로 향했다. 강지훈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방 안의 공기를 지배할 만큼 엄청난 무게감을 담고 있었다. 박민석 팀장.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차분했다. 방금 그 발표 아주 인상적이군. 박민석은 자신이 칭찬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과찬이십니다, 대표님. 그렇게 대단한 발견을 했다면 강지훈이 말을 이었다. 몇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겠지. 그때부터 강지훈의 외과 수술처럼 정교하고 날카로운 질문이 시작되었다. 그는 보고서의 가장 깊고 복잡한 분석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었다. 보고서 34페이지에 언급된 쉘 컴퍼니의 자금 흐름을 추적할 때 사용한 데이터 크로스 레퍼런싱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해보게. 프로젝트 캐메라의 서버로그 B7 구역에서 발견한 손상된 데이터 패킷을 어떻게 복원했나. 당시 프로젝트 매니저였던 김 이사가 남긴 암호화된 개인 메모를 해독하는 데 사용한 암호 해독키는 무엇이었지? 이 질문들은 보고서를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는 절대 대답할 수 없는 보고서에 진정한 작성자만이 답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것들은 결과물 너머의 과정에 대한 깊고 내밀한 지식을 요구했다. 박민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는 허세를 부리며 얼버무리려 애썼다. 그것은 저희 팀의 전문적인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어떤 기법이지 강지훈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자비하게 파고들었다. 독자적인 데이터 대조 방식을 통해 그 방식의 원리가 뭐냐고 물었다. 박민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를 향한 박수갈채를 보냈던 관리자들은 이제 의심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자신감은 비참한 공황 상태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유진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와 결의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녀는 강지훈이 던진 모든 질문에 대해 완벽하게 명확하고 상세하게 답변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사용했던 알고리즘 데이터 복원 과정, 그리고 암호 해독키를 추론해낸 논리까지. 그녀의 설명은 눈부시게 논리 정연했고 그녀의 탁월한 분석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녀가 진짜 작성자라는 증명이었다.
설명을 하던 중 유진은 타임라인에 대한 증명이 필요했다. 그녀는 친구인 김수연을 돌아보았다. 수연 씨, 제가 이틀 전 밤 11시 47분에 넥서스 테크 관련 재무 데이터를 처음 열람했을 때 저에게 메신저로 뭐냐고 물어봤던 것 기억하나요? 수연은 두려웠지만 용기를 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또렷하게 말했다. 네, 기억합니다. 유진 씨가 유령 회사 얘기를 해서 제가 섬뜩하다고 답장했었어요. 이것은 작지만 결정적인 제3자에 의한 타임스탬프가 찍힌 증언이었다. 유진이 며칠 전부터 이 특정 세부 사항에 대해 작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동맹의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유진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리고 박민석 팀장님께서는 제가 제출한 원본 보고서를 파쇄하셨지만 제게는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사본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두 번째 보고서 사본을 꺼내 들었다. 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의 모든 디지털 파일에는 제 개인 식별 워터마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박 팀장님이 방금 발표하신 그 파일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덫이 완벽하게 작동했다. 스크린 속에 강지훈이 회의실에 있던 최 비서에게 명령했다. 최 비서, 박 팀장의 노트북을 회수해서 기술팀에 넘기게. 당장. 박민석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완벽하게 짜인 함정에 빠진 것이다. 회의실의 공기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조금 전 유진을 끌어내려던 보안 요원들은 이제 창백하게 떨고 있는 박민석을 둘러싸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의 노력과 존엄성을 되찾고 꼿꼿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스크린 속 강지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어떤 감정의 흔들림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었다. 존중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의 무언가였다. 그녀의 전략적 반격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회의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절대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세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꼿꼿하게 서서 진실의 무게를 짊어진 한유진 잿빛으로 변해버린 얼굴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박민석, 그리고 스크린 너머에서 이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는 절대 권력자 강지훈. 최 비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박민석에게 다가갔다. 그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노트북을 주시죠, 팀장님.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았다. 박민석은 무너진 사람처럼 저항했다.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음모야. 저 인턴이 날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그의 절규는 공허하게 울렸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의 발악은 오히려 그의 유죄를 더욱 명백하게 만들 뿐이었다. 최 비서는 그의 손에서 노트북을 빼앗아 들고는 대기하고 있던 기술팀 직원에게 건넸다. 강지훈은 스크린 속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기술팀은 지금 즉시 저 노트북에서 발표 파일의 메타데이터와 숨겨진 워터마크를 분석해서 결과를 이 자리에서 보고하도록 5분 주지. 그의 명령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관리자들은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렸다. 그 5분은 박민석에게는 영원과 같은 시간이었고 유진에게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길고 긴 순간이었다. 그녀는 애써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만약 아주 작은 실수라도 있었다면 그녀는 아우라 그룹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업계에서 재기불능의 낙인이 찍힐 수도 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스크린 속의 강지훈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그는 왜 자신을 믿어주었을까? 그가 던진 질문들은 명백히 그녀에게 유리한 판을 짜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저 CEO로서의 공정함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 이상의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그녀의 머릿속은 다시 한번 복잡해졌다. 정확히 5분 후 기술팀장이 창백한 얼굴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는 모든 관리자들과 스크린 속의 CEO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보고드립니다. 박민석 팀장님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발표 파일은 생성된 지 약 2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파일의 모든 슬라이드와 첨부된 데이터 시트에서 한유진 인턴의 개인 식별 디지털 워터마크가 발견되었습니다. 워터마크는 원본 생성 날짜를 어젯밤 03시 17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다. 박민석의 마지막 변명조차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관리자들 사이에서 경악과 분노의 술렁임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마터면 거대한 사기극에 동조할 뻔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박민석에게서 유진에게로 옮겨갔다. 경멸과 동정에서 경외와 존경으로. 이 어린 인턴은 혼자만의 힘으로 이 거대한 조직의 암적인 존재를 파헤치고 스스로의 명예를 지켜냈다. 강지훈은 스크린 너머에서 조용히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단순한 CEO와 인턴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명의 전략가가 다른 한 명의 뛰어난 전략가를 인정하는 눈빛이었다. 박민석, 강지훈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할 말 있나? 박민석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실성한 사람처럼 초점이 없었다. 그는 갑자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그래, 내가 했다. 내가 했어. 근데 나 혼자 한 줄 알아. 이 더러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잘못됐었어. 윗대가리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 난 그냥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날 자르려면 그때 그 인간들도 다 잘라야 할걸. 그것은 자포자기의 폭로였다. 그는 혼자 죽지 않겠다는 듯 물귀신처럼 다른 공모자들을 걸고 넘어졌다. 그의 폭로에 몇몇 관리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프로젝트 키메라의 유령이 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회의실에 다시 나타난 순간이었다. 유진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표절 사건이 아니라 회사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었음을 깨달았다. 강지훈은 박민석의 발악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강철처럼 차가웠다. 감사실에 전하지. 박민석을 포함해 프로젝트 키메라와 관련된 모든 인물들을 재조사하도록.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고 박민석은 오늘부로 파면 조치하고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민영사상 책임을 묻겠다. 보안팀은 그를 감사실로 인계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절대적인 법이었다. 보안 요원들이 축 늘어진 박민석을 양쪽에서 부축해 회의실 밖으로 끌고 나갔다. 한때 기세등등했던 팀장의 비참한 퇴장이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강지훈은 스크린을 통해 남은 관리자들을 둘러보았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지. 각자 자리로 돌아가서 업무에 복귀하도록.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외부 발설을 일절 금한다. 관리자들은 마치 죄인처럼 서둘러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아무도 감히 유진에게 말을 걸지 못했다. 순식간에 회의실에는 유진과 최 비서 그리고 스크린 속의 강지훈 단 3사람만이 남게 되었다. 유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이겼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차분했다. 한유진 씨, 강지훈이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스크린을 마주 보았다. 오늘 수고 많았네. 잠시 후 내 집무실로 올라오도록 최 비서가 안내할 걸세. 그 말을 끝으로 스크린이 꺼졌다. 최 비서는 유진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한유진님, 잠시 휴게실에서 기다리시면 제가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인턴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유진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나 긴장감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지의 순간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예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제 아우라 그룹의 CEO이자 자신의 비밀 남편인 강지훈과 단둘이 마주해야 했다. 박민석이 끌려나간 후 전략기획실의 공기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유진이 휴게실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자리로 돌아오자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그녀를 향한 시선에는 더 이상 동정이나 경멸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경외와 존경,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인턴이 아니었다. 부패한 팀장을 무너뜨리고 부서 전체를 뒤흔든 존재였다. 한때 사무실 구석에 방치되었던 그녀의 책상은 이제 사무실의 중심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친구 수연이 달려와 그녀를 꽉 껴안았다. 유진아, 정말 대단해. 속이 다 시원하다. 그녀의 진심 어린 축하에 유진은 비로소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때 최 비서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정중하게 말했다. 한유진님, 대표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최 비서는 그녀를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특별 키카드가 있어야만 작동하는 엘리베이터였다. 그녀가 곧 들어갈 세상이 자신이 있던 곳과 얼마나 다른지를 상징하는 듯했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동안 유진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는 무슨 말을 할까? 결혼에 대해 언급할까? 이런 소동을 일으켰다고 해고할까? 아니면 정식 채용을 제안할까? 불확실성이 그녀를 압도했다. 최상층에 도착했다. CEO 집무실의 문이 열리는 순간 유진은 숨을 삼켰다. 서울의 정영이 신의 시선처럼 펼쳐지는 거대한 통유리창 힘과 절제를 동시에 보여주는 미니멀한 인테리어. 이 공간은 주인인 강지훈 그 자체였다. 그는 책상에 앉아있지 않았다. 창가에 서서 등을 보인 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최 비서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자 두 사람만 남았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그가 돌아섰다. CEO의 전문적인 가면이 조금은 옅어져 있었다. 그는 부하 직원이 아닌 동등한 상대를 대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앉지.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유진은 고급스러운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는 먼저 일에 대한 이야기부터 꺼냈다. 그는 그녀의 일 처리 능력, 용기, 그리고 정직함을 칭찬했다.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고 박민석의 자백으로 인해 여러 고위급 인물들이 연루되었음을 알려주었다. 그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화는 여전히 전문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녀의 행동이 정당했으며 회사에 가치 있는 일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업무 이야기가 끝나자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그는 그녀의 맞은편 안락 의자로 걸어와 앉았다.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지며 더 개인적인 공간이 형성되었다. 한유진 씨.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잠시 멈칫하더니 그는 더 부드러운 톤으로 다시 말했다. 아니, 한유진. 직함이나 존칭 없이 그녀의 이름을 부른 것은 의미 있는 변화였다. 우리의 결혼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것 같군. 유진이 두려워하면서도 예상했던 순간이 왔다. 그녀는 그가 먼저 설명하기를 기다리며 침묵을 지켰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결혼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그녀의 할아버지 사이의 약속이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유언을 존중했고 그것을 의무로 받아들였다. 그는 결혼식에서 차갑고 거리를 둔 것은 그녀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저 이 관계를 감정이 배제된 공식적인 계약 가문과 가문의 결합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불필요한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 서로의 삶을 분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솔직히 말하면 그는 고백했다. 나는 당신이 평범하게 살다가 적당한 때에 조용히 이 계약을 끝내주기를 바랐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바뀌었다고 했다. 그런데 당신이 우리 회사에 인턴으로 지원했을 때 놀랐다. 그는 이런 복잡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그녀의 지원서를 거의 반려시킬 뻔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당신의 이력서와 성적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 당신의 재능을 묻어버리는 것은 아우라 그룹의 손실이라고 판단했지. 이것은 그가 처음부터 그녀의 실력을 존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는 첫날부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음을 고백했다. 나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민석이 당신에게 불가능한 과제를 주었을 때 나는 당신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려고 했던 게 아니야. 당신이 어떻게 일어서는지 보고 싶었다. 그는 USB 스틱과 데이터 접근 권한을 제공한 것이 자신임을 시인했다. 약간의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그 이후는 전부 당신의 힘으로 해낸 거야. 당신의 능력은 내 예상을 뛰어넘었어.
그것이 그가 그녀를 남몰래 총애한 방식이었다. 그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도구를 쥐어주는 것. 유진은 이 모든 것을 들으며 만감이 교차했다. 그의 처음의 냉정함에 대한 분노, 그의 고백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이상한 안도감. 그녀는 처음으로 인턴이 아닌 그의 아내로서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다.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나요? 제가 바보처럼 혼자 모든 것을 겪는 동안 당신은 위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만 있었던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난과 상처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건 내 방식이 서툴렀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지. 그는 몸을 살짝 앞으로 숙여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리고 새로운 제안을 했다. 이 계약 결혼 이대로 끝낼 수도 있겠지. 원한다면 깨끗하게 정리해주겠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나는 이제 당신을 더 알고 싶어졌다, 한유진. 서류상의 아내가 아니라 진짜 당신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떻겠나. 강지훈의 예상치 못한 제안에 유진은 한동안 그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그의 눈은 진지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계약이나 의무가 아닌 순수한 호기심과 인간적인 감정이 담겨 있었다. 유진의 머릿속으로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폭풍처럼 스쳐 지나갔다. 첫날의 두려움, 박민석의 모욕밤을 새우며 싸워야 했던 고독한 시간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진실을 파헤치던 순간의 짜릿함,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지지해주던 그의 조용한 도움도 떠올랐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분노는 희미해지고 그를 향한 강력한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로맨스에 대한 예스가 아니었다. 서로를 알아가자는 그의 제안에 대한 예스였다. 좋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린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처음부터 시작하죠. 그녀의 대답은 현실적이고 성숙했으며 둘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기조를 설정했다. 다음 날 회사에 공식 발표가 났다. 한유진은 더 이상 인턴이 아니었다. 강지훈은 그녀를 위해 새로운 직책을 만들었다. 특별 프로젝트 및 내부 감사팀 소속 주니어 분석가, CEO 직속으로 최 비서가 관리하는 팀이었다. 이 결정은 매우 현명했다. 근거 없는 고속 승진이 아니라 그녀의 뛰어난 조사 및 분석 능력을 인정하고 오로지 실력에 기반하여 그녀의 새로운 지위를 정당화하는 특별한 자리였다. 전략기획실의 옛 동료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그 자리를 얻어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수연은 그녀를 위해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들의 개인적인 새로운 시작은 조금 어색하게 시작되었다. 그는 공식적으로 그녀의 전화번호를 물었고 그 상황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다. 그들의 첫 데이트는 화려한 저녁 식사가 아니었다. 퇴근 무렵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직 회상 가네. 저녁은 그가 제안한 장소는 텅 비어가는 직원 식당이었다. 그들은 다른 동료들처럼 식판을 들고 마주 앉았다. CEO와 아내라는 지위의 압박감을 걷어낸 평범한 풍경이었다. 그들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일 이야기도 계약 이야기도 아니었다. 그녀가 오래된 책을 좋아한다는 것, 그가 의외로 길고양이를 좋아한다는 것. 그는 그녀의 가족과 아우라 그룹에 오기 전 그녀의 꿈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그의 삶과 어린 나이에 CEO가 되어 겪는 중압감에 대해 물었다. 그것은 평범하고 인간적인 대화였다. 그는 그녀가 단지 똑똑할 뿐만 아니라 무심한 듯 날카로운 유머 감각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가 단지 차갑고 강력할 뿐만 아니라 외롭고 책임감에 짓눌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정한 연결이 싹트기 시작했다. 식당을 나와 텅 빈 밤의 사무실 복도를 걸을 때 그가 그녀를 멈춰 세웠다. 그는 주머니에서 결혼 반지를 꺼냈다. 회의실 사건 이후 그녀에게 공간을 주기 위해 빼놓았던 반지였다.
그는 그녀의 손을 그리고 그녀의 눈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질문의 의미를 알아차린 그녀 또한 가방에서 자신의 반지를 천천히 꺼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손에 반지를 끼는 대신 서로의 반지를 집어들었다. 그가 그녀의 손에, 그녀가 그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이것은 맹세의 갱신이 아니었다. 노력하겠다는 새로운 약속이었다. 이 반지의 무게가 이제는 다르게 느껴지는군.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이야기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키스로 끝나지 않는다. 희망찬 미래를 암시하며 마무리된다. 몇 주 후 유진은 새로 구성된 팀에서 자신감 넘치게 발표를 이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으로 존중받으며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강지훈은 더 이상 숨겨진 카메라가 아닌 회의실에 직접 앉아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회사의 다른 누구도 본 적 없는 작고 진실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회의가 끝나자 그가 그녀를 기다렸다. 오늘 저녁 같이 퇴근할까? 집이라는 단어가 새로운 의미를 품고 공기 중에 떠올랐다. 그녀는 미소로 답했다. 네. 마지막 장면은 두 사람이 아우라 그룹 빌딩을 나란히 걸어 나오는 모습이다. 더 이상 CEO와 직원도 비밀 남편과 아내도 아닌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서로를 발견하고 이제 막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두 사람으로서 그의 총애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하여 함께 키워나가는 애정이었다.